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오랫동안 해봤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감량에 성공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 습관들이 지속이 안 되고 요요가 오고 습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다이어터분들이, 특히 여성 다이어터분들이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예를 들면 폭식증이나 식이장애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고생했던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방법의 문제였어요. 제가 올해로 8년차 다이어트, 이 건강 주제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올해로 8년차 다이어트 또는 건강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 유튜브 다이어트 과학적 체험을 통해서 콘텐츠 전하고 있는 최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어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또는 과하게 살이 찐 상태를 다루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비만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또는 전문가들은 비만을 단순히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현상이라고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오거나 또는 BMI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몸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다들 한 번쯤 여기 보이시는 이 시소 또는 저울 그림 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비만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되게 핵심을 쥐고 있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입니다. 다른 분들은 칼로리 균형 가설로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우리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 전체 합하고 우리 하루에 소모한 칼로리 전체 합해가지고 그것을 균형에 맞춰서 혹시나 우리가 먹은 양이 쓴 양보다 많으면 살이 찌고 반대로 소모한 양이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 주제를 설명해왔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는 그동안 잘못 우리 몸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먹었든 또는 적게 움직였든 둘 다 했든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이 축적되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비만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비만을 설명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만은 단순히 체지방의 과잉 축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대사 문제예요. 비만은 어떤 대사 문제와 함께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잉 축적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제가 비만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적 관점과 제가 전하는 관점, 이 두 가지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사 문제를 만드는 습관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대사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그러다가 너무 커졌을 때 우리의 몸은 이 체지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대사적 문제들을 같이 겪게 된다. 그래서 대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비만이라는 증상 또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제가 출간한 첫 책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비만의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핵심 단어는 여전히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체지방이 아니라 대사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겉에 보이는 증상은 체지방이 많이 쌓이는 형상이지만 그 문제의 본질 자체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세포의 집합에 어떤 대사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사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될 거예요. 대사, 영어로는 메타보리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되게 무수히 많은 화학 반응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대사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합하거나 쪼개지거나 합성하거나 분해되거나 또는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할 때 우리 이것들을 대사라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역동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또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선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 하나는 바로 식단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망치는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원인 6가지를 여기 정리했어요. 아마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것들만 바꾸면 되게 많은 분들이 쉽게 감량을 하니까 한 번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원인 2가지는 위에 있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밀나트리 술이에요. 이 설밀나트리 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설탕과 액상과당, 밀가루와 글루텐, 그리고 나쁜 기름, 그리고 튀긴 음식, 마지막으로 술. 이 5가지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이 5가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각자의 방식으로 대사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체지방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다양한 것들을 어떤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고장냅니다. 이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뤄볼게요. 일단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살찌는 이유가 단순히 칼로리가 많아서로 생각하겠지만 설탕은 우리 몸에서 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 한 분자씩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당이에요. 이 과당이라는 것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당이긴 한데요. 우리가 원시 시절에 가끔씩 먹게 되는 과일 통해서 섭취하는 과당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 설탕을 통해서 과당을 섭취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 몸에 문제가 됩니다. 이 과당 대사는 마치 에탄올 대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탕은 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간의 입장에서요. 우리 몸에 있는 이 간이란 장기는 전체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같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당이라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술처럼 이 간에 문제를 만들고 있으면 우리 전신의 대사가 교란되고 쉽게 살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독이 대사되는 그 결과가 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요. 그것들이 간 밖으로 철철철 나오면 밖으로 가서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많이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지? 또는 왜 복부에 살이 많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단 음식 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많이 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과당이 간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염증을 유발하고요.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요산 합성을 증가시키고 간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각 세포들이 어떤 포도당이나 이런 에너지원들을 잘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못 쓸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되게 쉽게 살찌고요. 또는 식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몸의 요소들이 에너지를 잘 공급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간을 통해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지방으로만 쌓여버리니까 우리 몸은 조금 더 무기력하고 식욕이 불안정하고 배고프고 또는 쉽게 살찌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 인슐린 저항성 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현대인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대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설탕 섭취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대사를 망가뜨리는 두 번째 물질은 밀가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나 또는 과자 또는 면 같은 것들 이런 데 밀가루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밀가루를 조금 적게 가끔 먹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밀가루가 장에 들어왔을 때 이 물과 반죽되는 과정에서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소장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과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조눌린은 우리의 장과 장 사이에 있는 긴밀한 결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좋은 영양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장벽은 굉장히 튼튼하게 존재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못 들게 만들어주는 어떤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를 오랜 세월 동안 반복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텐과 조눌린 이슈 때문에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몸 안속으로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물질들이나 나쁜 요소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 전체는 염증 반응을 겪게 되고 전신 세포들이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밀가루를 한두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다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밀가루 소화가 잘 안 되고 먹고 나면 위나 장에서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또는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이런 물질들은 결국에는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대사가 망가지면서 문제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증상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겪고 계시다면 밀가루만 한번 한 달 정도 끊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좋아진다면 아마 그 문제 원인이 밀가루였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특히 여기에 보이는 이 증상 중에 뭔가를 겪고 있다면 밀가루만 한번 한 달 이상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만 한 달 동안 안 먹어보면서 이 문제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고쳐지는지 또는 완화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문제가 밀가루 섭취 때문에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뇌나 감정이나 전신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을 망치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이 밀가루 물질을 조심해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사를 망치는 물질 세 번째는 나쁜 기름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기름들은 씨앗이나 콩에서 화학적 가공을 통해서 억지로 추출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홍화씨유, 그리고 나아가서 쇼트닝이나 경화유, 마가린 같이 식물성 기름을 화학적 가공, 수소화나 경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가공을 통해서 억지로 고치려 만든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튀긴 음식까지,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쇼트닝, 경화유, 마가린, 이것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과자나 어떤 가공식품들 또는 편의점에 있는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식물성 기름들의 어떤 수소화 또는 경화라고 부르는 인위적 가공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상품성 있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대신에 몸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든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물질들, 이 기름들의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게 건강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튀기면 튀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또 몸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기름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기름을 통해서 튀겨서 만든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우리의 대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 대사를 망치는 식사 방식 두 번째는 적절한 공복의 부재입니다. 현대 영양학은 우리들에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으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 해왔나요? 그것은 과연 진짜 건강할까? 우리 인류 역사가 길게는 700만 년, 짧게는 수백만 년인데 그 역사 동안에 또는 우리가 동물의 일부잖아요. 이 자연 동물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하루에 3끼에다가 간식까지 먹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동물들은 가끔씩 단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단식을 하다가 가끔씩 먹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한 끼 잘 먹으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안 좋거나 또는 사냥이나 채집이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음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가끔씩은 전쟁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그럴 때도 오랫동안 굶었을 겁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전신의 세포들과 어떤 소화관들이 시스템이 쉬고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는 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요즘에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회사라고 치고 전신의 세포들이 직원들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직원 하나라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까지 야근을 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수십 년 일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퇴사를 하거나 몸이 망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에 간식도 먹었죠. 그럼 우리 세포들은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야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팩트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소화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데까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잠들 때쯤에 소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소화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7시쯤에, 6시쯤에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3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차도 못 쓰고 휴가도 못 가고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일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대사가,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 또는 하루에 공복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것들이 우리의 대사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사를 망치는 식습관 세 번째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지방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요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하루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평균은 약 300g입니다. 즉석밥으로 치면 즉석밥 5공기 정도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커피 섭취입니다. 제가 보통 이런 강연장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한 주에 한 4잔, 5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하루에 몇 잔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 문제 하나는 잠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페인한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한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기존 양의 절반까지 분해되는 시간, 반감기가 약 6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오 즈음에 12시 즈음에 커피의 어떤 카페인을 100mg 정도 섭취했으면 저녁 6시가 되면 몸 안에 50mg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쯤인 자정쯤이 되면 여전히 25mg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오늘 오후에 커피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뇌는 이 카페인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자야 시간에 깊게 자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듭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신장이나 부신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 섭취가 무분별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대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망업하시는데요. 무분별한 과일 섭취입니다. 여전히 자연에 있는 과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섭취하고 있는 맥락이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과일 자체는 고대에 있었던 옛날의 과일과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계량이 많이 돼서 굉장히 달아요. 그 말은 이 안에 포도당과 과당이 굉장히 농축해서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린 지금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있고 설탕도 많이 먹고 있고 과일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것들이 몸에 주는 이 포도당과 과당의 부하가 여전히 몸에 문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탕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과당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어요. 물론 설탕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과일을 꾸준하게 많이 섭취하면 이것들이 몸에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몸에 살이 찌지 않았고 몸이 건강하고 운동량이 많은 분들, 신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과일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살이 쪄 있거나 또는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뭔가 간에 지방이 껴 있거나 뺄 살이 있거나 또는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일을 먹는 건 몸에 지금 독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과일은 자연에 있는 사탕이고 이 사탕을 먹는 건 건강하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다. 이런 관점으로 과일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똑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의 결핍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방산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탄수화물이 좋고 지방이 나쁘다, 또는 지방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살찐다, 이런 가설들을 믿게 되면서 지방을 좀 피하거나 또는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대사에 있어서 이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이 질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적절하게 뭔가를 만들 수 없게 되고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게 저탄고지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기존보다 좀 적절히 줄이시고 적절한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 드시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대사에 유효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현대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식품들 먹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어야 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 대사장들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가짜 식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만들 때 이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식단 관련된 문제 외에도 이 5가지 대사를 망치는 악당들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활성산소, 두 번째, 염증, 세 번째, 고혈당, 네 번째, 대사독소, 다섯 번째, 일주기리듬, 교란입니다. 이것들만 이해하시고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어떤 산소를 활용하는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다른 세포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이란 몸에서 인지된 문제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근데 현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이 염증이 불필요하게 많아져서 대사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당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포당으로 바뀌고 이것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의 포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고혈당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높은 농도의 포당은 몸에 있는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사독소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대사독소란 호르몬이나 신경,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어떤 몸 안의 요소들을 손상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체 독소,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과 술도 우리의 간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강조드리면 스트레스도 독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우리 전신의 대사에 독소처럼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해서 강조하는 게 1주기 리듬 교란입니다. 1주기 리듬이란 하루를 주기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생체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주기로 이 뇌에서 전신의 어떤 대사 시스템들을 조절하고 있는 이런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교란되고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 뇌가 있고 망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자극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요소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전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현재는 우리가 해가 지고 나서도 해가 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를 막 보거나 또는 SNS를 막 보다가 이제 자야지 하면서 자려고 하지만 오히려 잠은 확 깨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 블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를 깨워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잠을 못 자게 하는 뿐만 아니라 전신의 대사를 교란시키고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분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이 한 가지가 의외로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라 1주기 리듬 교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입니다. 비만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인풋 레이어, 중간에 인터널 레이어, 가장 오른쪽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이 박스에 보이는 요소들은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몸 안의 상황들과 몸 밖에 있는 요소들, 이것들이 다양하게 어떤 버튼처럼 연쇄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상호작용하고 있고 긴밀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게 대사 반응이다. 이게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보시면 이 내부 반응들, 이것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인풋 레이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들, 우리가 하루하루 내리는 어떤 습관들이나 어떤 행동들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버튼처럼 가장 먼저 눌리면 그것이 다음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음 반응을 유발하면서 몸 안에서 어떤 일련의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몸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웃풋 레이어들의 요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단순히 살만 찌는 것만 있지 않죠. 활력이 떨어지고 또는 컨디션이 나빠지고 또는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비만은 혼자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인풋 레이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반응들이나
인풋이나 아웃풋은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인풋 요소들은 내가 일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바꾸면 무언가가 바뀌고 아웃풋도 바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1번부터 24번까지 24가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 누르고 있고 어떤 것들을 뗄지를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몸과 마음의 상태 또는 삶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번부터 24번까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잦은 섭취. 혹시 내가 너무 자주 먹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설탕이나 액상과당 섭취. 이것들은 몸에서 독이라고 했습니다. 간의 독이에요. 세 번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가? 네 번째, 열량 과잉. 열량을 과잉 섭취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죠. 내가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 유발 식품 섭취. 앞서 설명드린 것들 외에도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만드는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현대 가공식품들 또는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주. 술은 간의 독이고 이 독은 전신대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우리의 단순히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전신의 대사에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독소처럼 작용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여덟 번째, 양질의 수면 부족.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일어나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통해서 뇌나 전신 시스템들이 정돈하고 회복하고 청소하고 뭔가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하루하루 7시간 이상, 8시간까지 이상적으로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사가 망가지거나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욕도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강도의 육체활동 부족. 저희 할아버지 세대나 또는 그 이전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든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많이 쓰는 활동들을 했다면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도 또는 과일 먹었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현대 고강도 육체활동들이 너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대사 문제들을 막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 활동들이 모자라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열 번째, 장기 단식의 부재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끔씩 24시간 이상적으로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이 굶는 시간이 굉장히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신의 어떤 세포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단백질 응지체 같은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분해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이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금이나 물 이외의 요소들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정도 공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적절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질병의 어떤 발병을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신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활성산소나 염증, 고혈당, 대스독소, 그리고 일주일 이동 교란, 이런 것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16번, 장 건강 이상. 장이란 장기는 단순히 소화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신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또 뇌나 감정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장이 망가지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 장벽에 허물어져 있거나 또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7번, 약물 남용이에요. 우리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되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약을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 어떤 대사를 건드려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함부로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약물을 먹는다면 그게 무엇이고 어떤 효능과 또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걸 섭취하는 게 안전할 때 먹는 게 현명합니다. 18번, 미량영양소 결핍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몸의 화학 반응들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이것들이 모자라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내가 좋은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혹시나 모자란 게 있다면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시는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19번, 햇빛 노출 부족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특히 자외선을 쐈을 때 물론 많이 쐬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쐬면 우리 피부에서는 비타민 D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근육 합성이나 뼈 건강 외에도 거의 전신의 대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질의 전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햇빛을 통해서 합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5분 정도 적절하게 햇빛을 쐬면서 산책하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더불어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현대인들은 씨앗이나 콩에서 수출한 나쁜 기름을 통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서 내가 이런 나쁜 기름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도 있을 거예요. 21번은 넘어가고요. 2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
사람들 보면, 또 여러분들 보면 다 뭔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단언해요. 지금 여기 안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들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나 어렸을 때 크고 작은 상처, 어떤 결핍,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공황장애나 이런 마음 문제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다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마치 내 뇌 속에 있는 어떤 방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어떤 정신건강의학과나 또는 훈련된 상담사 이런 분들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8번 정도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받았었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나의 주변 관계들이나 나의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외로 어떤 부분에서 울음이 터지기도 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상담사분들께서 나의 어떤 마음을 정돈을 도와줄 텐데 그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나의 뇌, 마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이 마음에 있는 것들도 바라보고 정돈해볼게요. 23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삶 정돈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식단을 관리하든 운동을 하든 뭐 잠을 자든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 안에서 나의 어떤 행동들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스케줄이거나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인간관계일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어떤 사람들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지가 나의 몸의 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 수 있는 그 나쁜 상사들이나 또는 나쁜 주변 친구들, 나쁜 관계들 떠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몸을 망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먼저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불필요한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성처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 관계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관계할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을 치는 것들, 이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번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반복입니다. 여기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160cm 정도의 여성이고 두 분 다 80kg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A라는 분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고 B라는 분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다이어트를 해왔고 약도 먹었고 감량도 많이 했고 다시 쪘어요. 이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겠지만 둘 중에서 다이어트가 쉬운 사람은 A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나쁜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어떤 몸에 문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사량이 떨어지든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반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거나 또는 아픈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우리가 많이 먹거나 적게 움직여서가 아니다. 몸 안에 어떤 대사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문제를 만든 습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24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점검하시고 나아가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또는 책에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스 다이어트 6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내 대사를 고치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고 고쳐나가면 누구나 다 몸과 마음, 나아가서 삶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요요 없이 내 대사를 고치고 살을 빼는 방법의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